한국이요? 그 나라가 뭘 스스로 이뤄낸 게 있긴 하나요? 캐나다 토론토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그날 강의실 공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뻣뻣한 자세로 질문을 던진 그는 영국에서 온 유학생 오스틴. 한국처럼 미개한 국가는 스스로 뭘 이루진 못했죠. 그저 서구의 힘 덕분에 어떻게든 끌려 올라온 나라 아닙니까? 그 순간 강의실에 앉아있던 학생들 사이에 적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교수마저 오스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 한국인 유학생 한 명이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 차분한 눈빛. 그가 곧 이 모든 분위기를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전 세계를 통틀어 문화와 교양이 살아 숨쉬는 나라. 오스틴은 단언했습니다. 그건 단연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죠. 그는 어릴 적부터 런던의 상류층 구역에서 자랐습니다. 가족 모두 유서 깊은 귀족 출신, 할아버지는 옥스퍼드 법학과 교수, 아버지는 영국 외무부 고위 관료. 그에게 아시아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지의 땅일 뿐이었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그 정도로만 인식됐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란 이름도 20살이 넘어서야 처음 들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한국 학생을 직접 마주한 건 토론토 대학교 국제경제학 강의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한국 학생이 강의실에서 발표를 마친 직후 오스틴은 비웃듯 말했죠. 지금 들은 건 그냥 서양 이론을 번역해서 읊은 것에 불과한데요? 그 말에 학생 몇 명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오스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라가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진짜 품격은 흉내 낼 수 없는 법이죠. 그날 이후 오스틴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한국 학생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저 자만심이 무너질지 볼만하겠군.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조롱한 그 나라가 곧 자신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요. 그날 처음으로 내 인생을 뒤흔들 존재를 보게 됐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조용한 눈빛. 프랑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분위기였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이도윤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된 필기노트 몸에 딱 맞는 셔츠, 가방에서 꺼낸 간단한 도시락까지 모든 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요. 한국인? 친구 하나가 비웃으며 속삭였죠. 쟨 뭐 BTS 흉내라도 내는 건가? 다들 조용히 웃었지만 저는 그 말에 웃지 못했어요. 묘하게 그 학생에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죠. 한국이란 나라는 프랑스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지 않나요? 공기마저 멎는 듯한 정적. 그 말은 제가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곤 아주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장피에르, 그건 매우 무례한 말이군요. 잠시 뒤 프랑스 출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죠. 프랑스 도움 덕분이라 생각했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그 중심에 조용히 웃고 있는 이도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교수님도 저런 말을 하다니. 프랑스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죠. 설마 저 한국인이 뭔가 조작한 건 아닐까? 저는 그날 밤 이도윤을 몰래 검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가장학생? 화면 속 이도윤의 인터뷰 영상.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던 그의 표정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죠. 며칠 뒤 교내 행사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사라, 미국인 여학생과 웃으며 대화 중이었죠. 제가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 디지털 경제 수업을 재밌게 설명해줬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 장피에르였는데. 질투가 치솟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었어요. 사라의 눈빛은 분명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식이 프랑스에서 감히 나보다 빛날 수는 없어. 그날 이후 이도윤을 향한 적대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떨쳐낼 수 없는 묘한 감정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수업 시간 기회가 왔습니다. 이도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사라는 그의 옆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죠. 교수님이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그 질문을 듣자 제 속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도윤을 향한 의심과 질투 그리고 묘한 불편함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란 나라는 결국 프랑스나 미국 같은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겨우 성장한 것 아닙니까? 그 스스로 해낸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도윤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라며 제 눈치를 보았고 교수님도 살짝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프랑스와 비교할 수준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 말 뒤로 강의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던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도윤. 그는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아까 말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고는 안 하겠어. 사실이니까. 도윤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피에르 씨, 그런 생각은 누군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뭘? 설명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모자라서 그랬다는 뜻이냐? 하지만 도윤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대단한 나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이 이룬 성과도 당신이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진심으로 한국을 한 번쯤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의외로 부드러웠기에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 순간 사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너 지금 되게 구식 프랑스인 같았어. 그녀의 말이 그날 제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도윤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전 놀랐습니다. 그날 일로 껄끄러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앉아 점심을 꺼냈습니다. 프랑스 음식도 좋지만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그러며 그는 김치와 밥이 담긴 간단한 도시락을 펼쳤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낯선 땅에서 그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괜히 불편함을 감추려 쌀쌀맞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좀 냄새 나는데?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아, 이건 김치예요. 미셀 오바마 여사도 극찬한 건강식이에요. 그 여유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고 도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오늘도 도시락이야? 사라는 도윤 옆에 앉으며 제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행동했죠. 그 순간 또다시 제 안에서 무언가 터지려 했습니다. 도윤과 사라의 웃음소리. 그게 제게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도대체 뭐지? 그 동양 남자 하나의 사라가 저토록 푹 빠지다니. 다음날 수업 교수님은 과제를 위해 소그룹 토론을 시켰습니다. 운명처럼 저, 도윤, 사라, 그리고 루카스가 한 조가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 배경.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지? 과제를 시작하며 사라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디지털 인프라가 강한 거야?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빠르게 복구하며 교육과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했어요. IT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수단이었죠. 그 순간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비아냥이 튀어나왔습니다. 에이,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 기술 베꼈겠지. 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직접 써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요. 그 말이 마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말의 무게를 제 인생에서 처음 체험하게 됩니다. 과제를 정리하던 밤.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에세이 초안 파일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해도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도 어떻게 해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 제출인데?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톡을 보냈습니다. 도윤한테 한번 말해봐. 기술 잘 알던데?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급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파일 복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몇 분 후 그는 노트북 들고 도서관으로 오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업 설정은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는 조용히 제 노트북을 받아 차근차근 클라우드 백업 설정을 확인하더니 숨겨진 복구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줄 알았던 에세이 초안이 눈앞에 떠오르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클라우드 백업의 기본이에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실력이구나. 그날 이후 도윤을 대하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실력은 실력.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인정이 자존심을 꺾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선뜻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미소 지으며 말하더군요. 다음엔 백업 꼭 하세요. 스트레스 줄어듭니다. 그 말에 어쩐지 부끄러웠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는데 사라가 마주쳤습니다. 파일 복구했어? 응, 도윤이 덕분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도윤 진짜 똑똑하지? 나도 한국에 점점 관심이 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자책?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왜 나는 그를 무시하려 했을까? 도윤이 떠난 뒤 저는 도서관 계단에 앉아 홀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문득 다시 듣고 싶어진 그 말. 한국은 당신이 무시할 나라가 아닙니다. 며칠 뒤 다른 조별 과제를 위해 사라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이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 근데 이상하지 난 프랑스에서 자랐고 그는 아시아에서 왔는데. 그 말을 듣고 제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기라도 하는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동양 남자한테 관심 많았었나 봐.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더 중요하지.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라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카페 테이블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지? 피부색? 국적? 언어? 그 모든 게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경제사 강의였습니다. 주제는 전후 재건에 성공한 국가들의 특징. 교수님은 한국을 첫 사례로 소개했죠. 이 나라는 전쟁 폐허 속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육, 기술, 국민의 단합, 그리고 절박함이 있었죠. 교수님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강의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이런 성공이 순전히 내적인 노력의 결과였다는 뜻인가요? 외부의 지원이나 모방이 아닌. 교수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았지만 그걸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식으로 바꾸고 자기식으로 성장시켰죠. 그 말은 제 뺨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를 모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앞에 앉은 도윤이 잠깐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어떤 확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혼자 기숙사에 돌아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대한민국 GDP, 한국 IT 산업, 한국 교육열, 그리고 삼성, 현대, LG. 스크롤을 넘길수록 충격은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성장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OECD 학업 성취도 순위였습니다. 그 속에 KOREA라는 단어가 제게는 더 이상 먼 나라의 글자가 아니었죠.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 프랑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최도윤과의 첫 말싸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하던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윤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은 아니었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도서관. 도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들여다봤죠. 이거 뭐야?
수치 복구 프로그램이야.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 테스트 중. 도윤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실수로 중요한 과제 파일을 날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너 혹시 그 방법 알았으면 내가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제가 툭 내뱉자 도윤이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절 봤습니다. 지금 말해도 돼. 백업 가능성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 한마디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제자리에 앉아 설정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구동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지워졌던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됐다. 그 말과 함께 제 파일이 다시 떠오른 화면을 보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고마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냐. 다음엔 저장 2번 하고자. 그날 밤 제 마음 한구석이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제게 불편한 존재가 아닌 이상하게 마음 쓰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을 때면 그의 자리를 찾게 되었고 방의 중간 쉬는 시간에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 혹시 한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해? 왜 그렇게 다 잘하는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다들 열심히 해. 그냥 무섭게 열심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학원에서 집까지 지하철 안에서도 문제 풀지. 웃기지? 웃기다고 했지만 그 말에서 느껴진 건 웃음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스스로를 밀어붙여? 응. 대신 그만큼 성취했지. 난 그게 자랑스러워.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딘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 처음엔 되게 재수 없었어. 근데 지금은. 말을 잇지 못한 저를 보며 도윤이 웃었습니다. 나도 너 처음엔 좀 별로였어. 그 짧은 대화가 우리를 조금 더 가까이 묶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경제학 수업 시간. 교수님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국가라는 주제로 각자 발표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같이 팀 짤래?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료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배터리 수출, 전 세계 IT 협약 주도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발표 당일.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이들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하자 강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슬라이드엔 삼성, 현대, LG의 로고와 그 아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모두 실제 자료입니다. 한국은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력, 교육, 산업구조, 그리고 국민의 노력으로 이룩한 기적입니다. 도윤이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싸우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그들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발표가 끝난 날 강의실 복도에서 사라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스틴 요즘 이상해졌네. 그녀의 말투엔 불만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제가 조심스레 묻자 사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넌 한국 편을 드는 거야? 우리 가치관을 잊은 거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뭔데? 서구 문명이 세상을 주도한다는 믿음.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라는 도윤과 저의 발표를 보며 속이 상한 눈치였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건 인정. 하지만 여전히 미개한 부분도 많잖아. 사라의 말은 마치 되돌아가자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좀 차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응. 말뿐인 사과는 의미 없잖아.
내가 변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해. 그렇게 우리는 작은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한국의 역사와 경제는 물론 음악과 영화, 문화를 정성껏 알려주었습니다. 그중 그가 추천한 첫 영화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영화가 아니야.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숨을 멈춘 듯 집중했습니다. 계층의 벽, 침묵 속의 외침, 그리고 결말의 씁쓸한 진실. 모두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나라가 그저 기술만 빠른 나라라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너니 모든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지? 응. 이건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문화야.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 또 하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나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그는 놀란 듯 저를 보았습니다. 진심이야? 응. 그 나라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 그럼 나랑 같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알아보자. 그의 제안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답 같았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함께 포스터를 찍고 국제교류처에 문의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서울에 있는 한국대학교로 1년간 교환 가능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울. 그동안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던 도시. 이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미리 이수하셔야 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새로운 길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습니다. 도윤은 매일 저녁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고마워란 뜻이야. 그가 웃으며 알려줄 때마다 저는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생각보다 규칙이 많았고 억양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마음이야.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하루는 도윤이 한국 전통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은은한 가야금 소리, 그 안에 담긴 고요한 정서. 이건 슬프면서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감정을 한이라고 했어. 슬픔을 안고 희망을 품는 정서. 그 말은 언어보다도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어떤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한국행이 확정된 날 도윤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이름을 한글로 새긴 펜이야. 오스틴이라는 이름이 오스틴으로 새겨진 펜. 검은색 케이스 안에 담긴 단정한 펜 한 자루는 이상하게 제게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고마움 이상의 상징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윤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제 넌 한국에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친구야. 가슴 한켠이 찌릿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를 오해했던 날들. 그의 말에 귀를 막았던 제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데 있어? 있어.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나던 곳이 있어. 어딘데? 경복궁. 도윤, 너의 말에 담긴 자부심이 그곳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너의 첫 번째 한국 기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밖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저 뉴스에서 듣던 이름. 이제는 제 마음속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배운 한국어 단어들이 맴돌고 도윤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착 직전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공항의 정갈한 분위기와 환한 미소로 안내하는 직원들. 이 나라 진짜 다르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한국에. 그 한마디에 멀고도 낯설었던 이 땅이 갑자기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하나하나 신기했고 저는 마치 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오스틴. 응.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은 그날 밤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작은 골목길에 있는 한식당에 갔습니다. 도윤이 고른 곳이었죠.
간판도 오래돼 보였고 내부도 번쩍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우수한 된장국 냄새와 삼겹살 굽는 소리에 저는 벌써 군침이 돌았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외국 친구야? 한국에 온 거 처음이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다정한 말로 인사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삼겹살 2인분을 시켰고 고지어 반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김치, 무생채,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이거 다 무료야?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부족하면 더 말해요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식당 안쪽 구석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너무 설치네. 그 한마디에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에이도 모르고. 말투는 뚜렷이 경멸이 섞여 있었고 시선은 명백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있었을 뿐인데 무슨 죄라도 지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도윤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식당 사장님에게 조용히 다가가 뭐라고 말을 했고 사장님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긴 누구나 밥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말은 삼키세요. 남자는 당황한 듯 내가 뭘 잘못했는데 되물었지만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까지 그를 조용히 노려보며 분위기는 금세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는 작게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순간 식당 안은 다시 따뜻해졌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사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해요. 한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시선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저는 도윤과 함께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난 어디서든 애매한 존재인 것 같아. 한국에선 외국인, 프랑스에선 한국계.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시선에 불편하게 부딪혀. 그 말에 도윤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너만의 약점이 아니야, 오스틴. 오히려 너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어. 두 문화를 아는 사람은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 그 말이 어쩐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으로 뜻밖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자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내일 너랑 오스틴이랑 시간 되면 같이 우리 고향 마을 좀 가보지 않을래? 도윤은 당황한 듯 물었죠. 갑자기요? 왜요? 그냥 오스틴이 한국에 와서 도시만 보는 건 아쉬워서 말이지. 시골 냄새도 맡고 진짜 한국인의 인심도 느끼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 말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말했죠. 엄마, 그럼 내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을 보여줄게. 서울도 좋지만 진짜 감동은 거기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의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기차를 타고 경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들판, 기와 지붕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기차역까지 마중 나오셨고 정갈한 한복 차림에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오스틴.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죠? 따뜻한 손길로 제 손을 잡아주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윤네 집은 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한옥이었고 마당 한쪽에는 정성껏 말린 고추와 장독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으로는 도윤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와 잡채, 그리고 도토리묵. 한 상 가득 차려진 그 정성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밥상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돈으로도 사진으로도 못 느끼는 진짜 온기지. 그 순간 멀리서 트럭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동네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에 이끌려 저는 마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종이 연을 들고 논두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그 아이들과 함께 연을 잡고 뛰고 있었고 한 아이가 묻더군요. 삼촌, 외국 사람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프랑스에서 왔어. 우와,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니까. 이 나라가 참 좋아졌거든. 그 순간 도윤의 어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스틴 잠깐 이리 와봐요.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도윤이 태어났을 때 손수 만든 작은 부적이에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 마음 얻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나라에 온 걸 두려워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체크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 어디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도윤은 제 옆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돌아가면 많이 다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미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어.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도윤의 차분한 눈빛, 도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시골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먼저 다가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 먼저 문을 잡아주고 길을 몰라 헤매면 말없이 함께 걸어줬고 마음이 지칠 때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를 일으켜줬죠.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던 저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이 나라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아, 나 다음 학기 교환학생 신청해도 될까? 그 말에 도윤은 살짝 웃더니 대답했죠. 이미 내가 한국인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거야 당연한 거 아냐? 그 순간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어서 와. 여긴 너를 환영하는 나라야.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코아트는 오늘도 진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